오늘 제일 먼저 총평 여러분이 발표한 내용을 뺀 전체적인 총평을 해주실 곽동현 우리 뭡니까 학원을 많이 하시고 지금은 논설위원이십니다. 곽동현 논설위원님이십니다. 용해인의 기본소득당을 여수를 책임지고 계시는 박예선 님이십니다. 아따 매거진의 김수 기자님이십니다. 우리 까치 정보로만 생각을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여수 뉴스타임즈의 곽준호 기자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 세련이님 왼쪽으로 앉으셔갖고 이따가 기록 좀 해주셔야 돼요. 이쪽에 끄트머리 의자에 앉으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어디가 있지? 아니 이 자리 있어. 이쪽에 이쪽으로 오셔야 돼. 빨리 오세요. 지금 손잡고 있어. 빨리 오세요. 그 자리에 앉아야 돼. 그 자리 봐봐. 여기 수건이가 써져 있어. 네. 곽준호 기자님이십니다. 우리 연구소 시민감독 포럼의 이태기 사무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가을서점 사장님이십니다. 지금은 뭔 돌봄이라고 했습니까? 다 함께 돌봄의 하명서 센터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계자시 신문 대표이십니다. 정병진 목사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500원의 원장으로 오래 계시고 전국 사회복지시설 연합회 회장을 하신 김영화 원장님이십니다. 이번에 좋은 경험을 하신 문수동하고 서강도하고 저는 이번에 붙어 있는 줄 알고 한번 찾아가 봤어요. 근데 전혀 붙어 있질 않는 게리맨더링의 전형적인 지역구가 바로 문수 서강에서 아깝게 낙선을 하신 문종익 후보님이십니다. 김복한 돌산에 돌산에 요즘 식자재 마트 사장님이십니다. 김복한 사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조국혁신당으로서 둘로 쪼개는 것을 반대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인데 2인 선거구에서 당선되신 권석한 당선인이십니다. 우리 시민감독 포럼의 포럼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 오신 분이 계시는데 두 분 오시고 뒷줄 소개를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름이 올려주세요. 저는 여수시 다운노인복지센터 센터장 김연우라고 합니다. 신입의 김연우님이십니다. 예, 그리고 YNC에서 다니시다가 퇴직하신 우리 정영대님이십니다. 여수의 자랑 여수 막걸리가 있죠. 여수 막걸리 사장님이십니다. 임용택님이십니다. 과거에 초창기에 시의원을 하셨습니다. 대단한
선배님이십니다. 다음은 이번에 그 조국혁신당으로 이 삼산면, 화정면, 남면, 돌산, 읍 제1선거구에 나오셔가지고 가깝게 특별시의원에 탈락하신 떨어지신 배민우님이십니다. 우리 여기저기 올해 연세가 80이 훨씬 넘어서 박지원 의원님하고 광주교대 동기동창이신데 박지원 의원님 광주교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교장 선생님으로 퇴직하신 죄송합니다. 아니 문승국인데 문승국. 박지원이는 부장스러운데 박지원이고는 관계가 없는데. 문승국 교장 선생님. 예, 문승국입니다. 내 돈은 박지원이만 들리고 박지원인데. 박지원이가 워낙 경력이어서. 예. 박지원에 가려갖고 교장 선생님 성함을 예. 저하고 제가 모시고 있었던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주종서 그 도의원께서 시장 선거에 나가셨는데 경선에서 탈락하셔가지고 참 아쉽게 됐습니다만은 3년 통합 때부터 열심히 활동하신 우리 김미경 대표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본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 창안대학교 교수고요. 이번에 공천 민주당 여성 시민으로서 공천 탈락했던 박미경이라고 합니다. 이제 좋은 페이스북에서 제가 보고 지난달에 제가 여기에다가 회원으로 등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첫 아마 포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 좀 참석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저도 뭐 의견이 있으면 좀 얘기도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가지고 참석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출마 하시기 전에부터 이런 모임에 나오셨으면 더 널리 할 때 제가 얼굴을 모를 정도로 이름은 알고 있습니다. 저 앞으로 오시면 될까요? 다음에 오시면 빨리 오세요. 박미경님 제일 앞자리로 와주세요. 뒤에 오는 사람 제가 제가 중간에 중간에 마무리까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그걸 앉으시고 이 늦게 도착하신 요즘 떠오르는 활동가 여수 시민협을 움직이고 계시는 김기웅 간사님이십니다. 우리 포럼은 정시에 시작해서 빨리 오세요. 나 이러니까 떨어진다니까. 이번에 그 권석한 당선인과 같은 선거구에서 나오신 무예연합회 회장을 하신 김준영 후보입니다. 500만 원 가지고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그게 어떤 분은 500만 원밖에 안 썼으니까 떨어지지 이러실 것 같습니다. 무소속이셨습니다. 우리 시민감동 포럼은 정시에 시작해서 정시에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늦게 오셔서 그랬어요. 여수 촛불행동의 대표를 지내신 김정태 님이십니다. 앉으십니다. 제가 날이 갈수록 이 기억력이 떨어져갖고 우리 교장 선생님 이름이 가운데 자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저도 나이가 먹었습니다. 정시시는 정시에 끝납니다. 협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여수 생긴 이래로 발제자가 12명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발제를 하는데 3분 발제입니다. 3분을 꼭 지켜주셔야 되는데 3분을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는 문제점을 자기 분야의 문제를 이야기하시고 나중에는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때 우리 그 대안을 정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발제가 끝나고 나면은 찬반 토론을 1분씩 3분을 받겠습니다. 발제자도 찬반 토론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수 시의원 선거 평가 시민 평가 이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총평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제가 이 총평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 다 아시는 내용인데 그 중에 저희가 3월 18일 날 저희가 이 자리에서 토론을 했던 내용을 기초로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잠시 이제 제가 좀 자료 준비를 해서 총평을 하게 됐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고 유권자의 의식이 바뀌는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IT 기술이라든지 변화를 통해서 선거운동 방식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기 특히 출마하신 분들도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셨고요. 그런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그 좋은 문명의 이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아쉬운 면이 굉장히 많이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불필요한 네거티브를 앞장서다 보니까 우리 시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정책적인 어떤 그런 훌륭한 제안들이 좀 잠식이 됐던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시의원하고 상관없을 수도 있으나 선거를 통해서 교육감 선거까지 같이 하다 보니 보이지 않게 출마하신 분들의 그 단톡방이나 이런 데 교육감들이 후보자들이 대다수가 좀 나섰고 특히 다른 부류에 비해서 강렬한 네거티브 공작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앞으로 교육감도 정치화가 되고 차기에는 정치인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좀 아쉬운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언론의 역할입니다. 다 보셨지만은 언론이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해서 파수꾼의 역할, 워치독의 역할을 망각하고 본분을 망각하고 어용 언론의 역할을 맡은 부류들도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그들이 자질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숭고하게 권력을 견제하고 비판해야 될 그 세력들이 그 진실의 빛을 발휘하지 못한 아쉬운 점이 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이제 총평을 하자면요. 저희가 3월 18일 날 시민 감동 포럼에서 타이틀이 이런 시의원, 특별시의원은 뽑지 말자라는 타이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4개 기준안을 마련을 했고요. 10개의 기준을 우선순위로 정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공동 1위로 돼 있던 항목이 이제 이제 후보자에 대한 아웃 조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한 3가지가 있었는데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경선 탈락자가 또 나오는 현상 그런 분들 배제하고 임기 4년 동안에 시정이나 도정 질의 한번 하지 않은 자들 이런 자들을 배제하고 세 번째 이것이 또 우선순위에 올라왔던 것이 이따가 이제 요거는 좀 말씀 잠깐 질문 과정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 그 질문이 3번이 있기 때문에 이게 총평이니까 1분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네, 그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결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 경력이 있는 자에서 광역은 1에서 6 선거구자 중에 전체 73%가 범죄 경력이 있던 분이고요. 그다음 당선자는 67%에 좀 떨어졌습니다. 시의원들도 전체가 후보자가 43%가 그 경력자인데 그것이 당선자는 30%로 줄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데이터상으로 볼 때는 의미가 있는 수치입니다.
그 다음에 정당별로는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83%의 당선 확률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은 제로, 조국혁신당이 5명 지원해가지고 3명, 그래서 60%의 확률이 됐고요. 무소속은 1명, 그래서 10%의 당선자. 이걸 볼 때는 무슨 일이 있는 것이냐. 우리 지역이 물론 이제 호남내라는 특성도 있습니다만 특정 정당에 너무 치우쳐 있고 군소 정당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마저 지금 박탈당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한을 시켜야 될 것이냐, 인원 제한을 시켜야 될 것이냐 여러 가지 말들이 좀 과거에 좀 많이 나왔는데 오늘 이 자리가 그거에 대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서 저희가 총평을 조금 마감하겠습니다. 예, 혹시 총평에 있어서 자기하고는 다른 생각이 있다 그러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손 들어 주십시오. 예, 김복환 님. 정과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좀 옥석을 가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무조건 정과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나쁘게만 비치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은 식품위생법을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우리나라는 상법 낭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잘못해도 대표이사가 해당됩니다. 다음부터는 저도 다음에 되면 그런 부분을 좀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을 표시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 옛날부터 그런 말 좀 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은 구분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 기사에 나갈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 필터를 그냥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이상. 그 반론을 저기 합니까? 아니 이거는 반론을 하실 분도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 또 방금 말씀하신 건 젊은 시절에 한 번의 실수로 그 음주운전 대부분이 음주운전인데 그걸 저질러 가지고 평생을 그 대가를 받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논란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방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그 음주운전 한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 이제 전체적인 아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반론을 할 수 있습니다. 지지하는 발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잠깐 제가 그에 대해서 예, 말씀해 주십시오. 원래 범죄자라는 것은 서면에 기록된 사항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서면에 발치된 내용에 대해서는 그 범죄에 대해서 유무를 적겠지만은 그 범죄자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노말 중에서 어떤 방법이든지 저는 알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또 한 분 더 기회를 줍니다. 총평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이나 같은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이제 뭐 예, 곽주변님. 이제 최근에 오늘 이제 당선된 요수시의회 의원 중에 한 명이 오늘 아침에 제가 잠깐 만났었는데 유사한 이야기예요. 당선이 됐는데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제 아빠 전과 있어 음주운전자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애가 학교를 다니면서 제 아빠 음주운전으로 전과 있다. 이렇게 막 해버리니까 어떻게 나왔어? 네이버 들어가봐 그 선거 공부에 다 나와 있어. 해버리니까 오늘부터 나 술 끊을게요 형님 부르는 거예요. 당선자가. 그래가지고 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우리 아이들 때문에도 술 끊어야 되겠다. 그런 말들도 좀 있더라고요. 뭐 그런 이야기 좀. 예. 충분히 들으셨죠? 이제 넘어갑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박예선님께서 지역구 조정 문제. 이번에 선거구 조정이 늦었잖아요. 또 선거가 중간에 바뀌어 버려가지고 사전에 준비했던 사람들이
많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 매년 국회의원들의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이 늦어져 가지고 이런 현상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한 발표를 박 교수님이 하시겠습니다. 제목은 제구조 이제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건데요. 빨리 읽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모든 권력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정부 시대를 표방했습니다. 일명 선거구 쪼개기라 부르는 중대 선거구를 축소하는 선거구 개편안이 국회에서 50일 전 4월 18일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개정안을 처리하였고 4월 30일에 전남도 의회 승인을 거쳐서 마선거구인 광민 여서 문수동을 문수서강 2인, 여서 강민 2인으로 선거구를 분할했고요. 35일 전 4월 30일 날 선거구가 결정되었어요. 기존의 2인 선거구 6곳, 3인 선거구 1곳, 4인 선거구 1곳이었던 선거구가 2인 8곳, 3인, 4인 1곳씩 10개 선거구로 확정되었습니다.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요. 공직선거법에는 180일 전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회에서는 4월 18일에서야 개정안을 처리하였고 4월 30일 전남도의회 승인을 획정한 선거구 분할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진행 구조를 보면 국회가 지방선거구 획정을 하고 의회에서 승인하는 걸 국민들이 문제 삼자 민주당이 국회의원을 공천관리위원회에 배제하였으나 여전히 우중이 반영되고 있고 겉으로는 공정한 것 같지만 비공개로 진행되는 깜깜이 구조입니다. OECD 38개국의 선거 제도를 보면 25개국이 전면 비례대표고요. 5개국 소선구제, 5개국 소선구 병립, 그 다음에 소선구 연동.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소선구 준연동형이라는 걸 특이한 걸 채택을 하고 있는데요. 소선구제를 채택을 한 다른 나라를 보면 소선구제임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 의석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비례대표 의석을 보장을 해주는데 비율을 보면 61.3%, 49.6%, 46.7%, 40%. 일본은 37.8%인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15.7%에 그칩니다. 소선구제의 문제는 정당 간의 경쟁보다 민주당 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유권자의 선택이 아니라 공천 권한만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지고요. 거대 정당 중심의 기득권 구조를 강화하고 기득권 카르텔이 형성되면서 장기 집권의 공고화에 주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투표 불참, 사표, 그다음에 정치 참여에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이게 되는데 이번에 예를 들어서 광주에서 무투표 당선이 73명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전국 2회 연속 시간 다 돼갑니다. 전국 2회 연속 최저 투표. 그러면 대한마을을 읽게요. 대안 세 가지를 제가 제시를 하는데요. 비례대표를 강화하자. 지금 26석에서 최소한 3분의 1 이상, 10석 전면 10 이상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인 선거구를 중대선거구로 전환을 하자. 전면 2인 선거구를 전면으로 하자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정당 공천제로 시민 공천제로 전환을 하자. 정당에 맡기지 말고 조직된 시민 권력일 수 있는 시민 공천단을 구성을 하는데 구성 안으로는 1년 임기예요. 시민 공천단 1년 임기로 연령, 성별, 지역별을 추출하여 추첨을 통해 시민 공천단을 구성을 하자. 그 다음에 이거를 선거 1년 전에 선거구 획정 및 선거제도를 확정하자. 단, 공천단은 전문적인 학습과 과정과 수기와 심의와 토론하는 과정을 반드시 훈련을 반드시 거치는 전제하에 지자체장뿐만 아니라 시장뿐만 아니라 시, 도의원 후보들도 검증하고 투명한 되도록 이런 절차를 거치자는 게 제시합니다. 예,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이 다른 의견이나 또 지지하는 의견이나 말씀해 주세요. 예, 윤종희 의원님. 제가 이번에 선거를 처음을 나갔는데요. 1분입니다. 예, 처음 나갔는데 5번이 변경이 됐습니다. 지역구가.
첫 번째가 저희들이 2월 11일부터인가 이어서 문수 광림의 첫 번째가 기존이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냐면 문수 단독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문수 광림이 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리고 다시 문수 서강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개월 거의 3개월 동안 지역구가 5번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5번을 변경한 동안에 그 지역구를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했는데요. 끝내는 문수 서강으로 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것도 거의 한 달 한 10일 남겨놓고 그래서 기존에 했던 분들은 문제가 없으나 저같이 초선으로 나갔던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시민들과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고 자신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었던 거죠. 예. 또 다른 예. 분 의견 듣겠습니다. 예. 정영대. 지금 지역구 요걸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그게 교과서적인 얘기만 하지 말고 우리 여수만 그랬는지 다른 지역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5번 정도 변경했다는데 그런 경우를 좀 현장을 파악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 거기 아니면 이 지역위원장님의 행컨지 그것도 궁금하고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거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괜히 추상적으로 교과서적인 얘기는 좀 실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 잠깐 이야기를 좀 예. 해야 됩니까? 예. 제가 다른 지역구를 한번 파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다른 지역구는 이러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여수 예. 아닌 다른 지역. 예.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중선거구에는 전략 공천이 가능합니다. 근데 소선거구제는 전략 공천을 배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효력은 없으나 근데 이번에 중선거구에서 실질적으로 도에서 결정이 났는데 소선거구제는 뒤늦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마지막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것은 지역위원장의 권한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수가 현재 나타나고 있는 모든 시스템 자체는 법률적이 됐든 우리가 현상에 나타나고 있는 노멀적인 상태가 아니고 지역위원장의 시선, 지역위원장의 생각에 의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위원장의 생각에 의해서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이 주장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권석환. 네. 사실 여수 전남 지역을 따지면 여수는 특수한 지역이죠. 갑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국회의원 선거할 때 둔덕이 갑으로 편입이 되는 상황으로 인해서 갑의 지역구가 변경이 됩니다. 둔덕을 어디다 붙일 것이냐 그 과정에서 어떤 시민들과 논의가 없이 갑자기 서강이 원도심에서 빠져가면서 여서, 문수, 광림에 붙였죠. 처음에 그게 국회에서 법으로 통과된 겁니다. 공직선거법에. 그 다음에 이루어진 것이 뭐냐면 도의회에서 그러면 이 선거구를 쪼갤 거냐 말 거냐. 근데 소문은 다 있었습니다. 쪼갤 거다고. 그래서 문수서강 전혀 지리적으로 관계없는 문수서강. 그 논법이 뭐냐면 인구수였답니다. 인구수를 맞추기 위한데 지역 정서와 맞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그 과정에서 시민의 여론은 전혀 듣지가 않았죠. 여기서 후보로 또 뛰신 분들도 있고 후보들은 설왕설 냈죠. 설마 쪼개겠냐. 설마 지역 정서랑 안 맞는 어떻게 이렇게 붙이겠냐. 그 과정에서 전혀 시민의 목소리는 반영이 되지 않았고요. 또 어떤 시민단체나 여론에서도 전혀 이거에 대해서는 고론이 안 돼 있었습니다. 만약에 2인 선거구, 2인 선거구 네. 둘로 쪼갰다고 한다면 네. 그 2인 선거구, 2인 선거구로 합쳐갖고 4인 선거구로 놔두면 되잖아요. 인구수가 문제된다면. 원래 4인이었습니다. 원래 4인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민주당이나 여당, 야당 다 해서 그때도 중대 선거구의 취지로 다 합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4인 선거구를 그대로 놔두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이제 특정 정당이 4명이면 3등, 4등이 다른 정당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우리가 이번 선거로 봤다시피 공천 지역이 4등이 됐습니다. 그리고 2인 선거구는 유일하게 2명이 됐죠. 그래서 다른 정당이 들어올 수 있는 4명은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2인 예. 선거구에 비해서. 그러면
방금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변이 충분히 됐죠? 제가 보기에 방금 우리 검사과 후보자가 이야기했듯이 그게 지금 여수 갑 을에 대한 지역적인 분배입니다. 그 지역적인 분배는 뭐냐면 과연 총선 때 어떻게 만들어질 것이냐 원수가 나는 가장 큰 것 같아요. 그 목적 하에 지금 현재 지금 소선거제로 이루면서 지역 분배가 됐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총선을 겨냥해서 예예. 그렇게 지역구를 쪼갰다. 예예. 혹시나 갑의 그 두 지역 그 지역구 중에 한 지역구가 을로 갈 수도 있으니까. 예. 아무튼 그런 점도 고려해서 허결이 하나 이제 처음 붙여보겠습니다. 오늘 발제자가 뭘 주장했냐면 비례대표를 강화하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 원래 했던 시민공천제를 하자, 이 세 가지인데요. 오늘 포럼에서 우리의 의견으로 정리해야 되니까 손을 들어야 됩니다.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하면 우리 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의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아. 그 지역구 관련해서 예. 이게 지금 지역구 획정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지역구 획정을 이해 당사자인 정치인들이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 지금 선거법에 이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들을 이해 당사자가 아닌 인구비례에서 별도의 기구에서 이런 지역구 획정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정치인들의 이해관계가 좀 없어지지 않겠느냐. 여수는 앞으로 계속 이런 형태가 갈 텐데 특정인에 의해서 지역구가 분할되고 국가할 텐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겠다. 그러면 지역구 획정 자체를 정치인의 이해당사자 정치인의 손에 맡기지 말고 별도의 기구를 통해서 하는 것들이 아예 국회에서부터 시작해서 도의회, 여수시의회 다 결정하는 과정에 정치인이 하지 말고 시민들이 하자. 네. 그 의견 대안이 네, 맞아요. 뭘까요? 예. 넣어서 표기를 붙여볼까요? 정당 공천제 폐지하자는 거예요. 정당 진짜 폐지하고 아니 정당 공제제를 폐지하는 게 아니고 제 의견은 지역구 획정 자체를 정당 공직이 이해 있다가 당사자가 예제시키자는 그러니까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손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비례대표를 여수가 3명 뽑고 있는데 비례대표를 더 늘리자. 이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손 들어주십시오. 서현이 선생님 숫자 한번 세주세요. 그러면 과반을 넘었죠. 그러면 그 안은 우리 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2인 선거구제를 하지 말고 중대 선거구제로 하자. 이 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분 손 들으시죠. 이거는 바로 우리 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정치인을 배제하고 이 말은 아까 시민공천제하고 같은 말이죠. 그래서 시민공천제를 도입을 하자. 공천제 문제가 아니고 네. 지역구 자체를 지역구 자체 기구로 만들자. 네. 그렇게 분리하겠습니다. 아예 시민공천제로 가자. 이것은 다음 토론자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빼겠습니다. 발제자가 다음이 있기 때문에 정치인을 배제하자.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시고 잠깐만. 네. 네. 실질적으로 법률적으로 인구 수에 따라고 결정된 것은 되어 있습니다. 인구 수에 그게 비례대표가 됐든 뭐가 됐든 시의회 도의회 됐든 간에 인구에 따라 가지고 결정된 것은 법률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건 다 아는 내용이니까. 아니 왜 내가 이야기를 하냐면요. 예. 인구 수는 결정이 되어 있는데 예. 그 인구 수를 맞추는 것이 지역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이 취지는 뭐냐면 계리면대령을 만들지 말자. 위인설관을 하지 말자. 그 뜻이잖아요. 예. 거기에 있어서 정치인을 배제하고 구역을 획정하자. 그 뜻이죠. 예.
멸떡이고. 자, 표결을 붙이겠습니다. 표결하기 전에 예,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아까 대안으로 나온 게 2인 선거구, 소선거구를 폐지하고 지금 현재 중대선거구로 전환을 하는 걸 요청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미 이제 그 아니, 우리가 그러기 네. 때문에 굳이 지금 여기 김정원 원장님 제기했던 지역을 분할하는 그 추진위원회를 따로 구성하자라고 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중대선거구로 개편이 돼버리면 자, 저 그렇게 말씀을 참고해 주세요. 자,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그 정치인을 배제한 구획행정위원회를 만들자.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신 분 손들어 주세요. 그 정치인은 어디까지입니까? 아니, 정당이나 시의회, 도의회, 국회에서 하지 말고 현재 직함을 가지고 있는 민간인에게 맡기자 이 말이죠. 자, 손들어 주세요 다시. 네? 18명이 통과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쉬운 점이 있지만은 2번 발제는 지역구에 대한 발제는 이 세 가지 우리의 의견으로 정리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지금 아따 매거진으로 실시간 이 중계를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진작에 말씀해 주시죠. 다음 발제는 경선의 문제점. 경선. 지금 이런 식의 경선을 하면 경선에 따른 잡음들이 생겨나고 경선의 어떤 여러 가지로 유불리를 따지게 되어지다 보니까 본선에서 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 경선의 문제점을 가지고 김기웅님이 발제를 3분 해주시겠습니다. 네, 워낙 이 문제는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있어서 제가 발제를 가지고 오긴 했는데 읽기보다는 그냥 대담 형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아따 매거진 TV에서 생중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을 굉장히 조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수의 일은 아니고요. 뭐 지역의 일인데 비례대표를 뽑는데 비례대표 후보자를 제가 어떻게 한번 만났어요. 만났는데 비례대표 경선이 임하면서 손편지하고 카스테라를 권리당원들한테 상무위원들한테 좀 드리면 안 될까? 어떤 정당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듣고 있다가 제가 이 카스테라하고 손편지하고 카스테라는 이게 검권 선거는 아닌가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분이 그 정도는 괜찮지 않냐. 그래서 제가 해당할 안타까운 마음, 적극적인 마음은 알겠는데 그럼 선생님께서는 왜 비례대표 시의원이 되고 싶으신지가 제가 궁금합니다. 왜 시의원이 되고 싶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때에서 자기가 현장에서 원래 비례대표라고 하는 건 연령이라든지 직군에서 자기가 전문가 그룹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대표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데 현장에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제도적으로 맡기는 부분, 기득권에서 맡기는 부분이 많았다. 이 일을 뚫기 위해서 내가 한번 도전하는 거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열이 있고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 모습 그대로 가서 정견 발표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가시라 말씀하시고 손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좀 올라가시더라고요. 결국은 안 됐지만 그리고 그 정당 공천을 받기 위해서 여러 후보님들이 애쓰시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뵀는데 권리당원 한 명당 30만 원 그래가지고 800명 정도 명단 가지고 있으니까 이 명단 가지고 공천 들어오면 권리당원 표를 좀 얻을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 800명이니까 얼마입니까? 30만 원, 38, 24, 2억 4천이죠. 2억 4천이 너무 많으니까 1억 2천 50% 디스카운트 해줄 테니까 그 돈을 A한테 줘라. 그러면 800명의 명단이 넘어간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고민을 하다가 나는 이렇게는 못한다. 그래가지고 다른 방에 가셔가지고 결국 떨어지신 분의 사례도 대한민국에 있다고 합니다. 이게 비례대표 공천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일반 경선에 대한 문제점 이 얘기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경선하다 보면
특정 정당에서 대한내시아는 네, 당 기능도 있는데 하여튼 저희 대안은 그렇습니다. 지방선거쯤은 우리가 AI도 많이 발달되어 있고 직접 민주주의도 할 수 있으니까 시민공천제를 통해서 시민들이 공천해가지고 정수 대비해서 후보자를 압축해서 정책을 보고 한번 뽑아보자. 정당에서는 조선을 뺐으면 좋겠다. 시민공천제입니다. 도입에 방금 발제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사안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어차피 선거라고 하는 것은 당이 잘하냐 못 잘하냐 묻는 건데 우리가 정당 공천제를 배제한다면 이게 민주주의하고도 맞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당이 잘해서 우리는 지금 현재 호남이나 경상도 쪽은 그런 부분들이 별로 걸려지지 않아서 문제이지 원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당이 어떤 일을 했냐를 보고 축하하는 거지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당 공천제를 배제하는 것은 민주주의 정책과도 좀 맞지 않다. 네, 그런 이야기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예 말씀 다 하셨죠? 네. 그러면 네, 그 이야기를 충분히 저희가 갖고 있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하는데 정당 공천제를 지방선거에서 정당 공천제 특히 단체장까지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시의원 정도에서는 정당 공천제로 갈 수 있는 것은 우리 헌법에도 위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긴 하지만 공직선거법에서 정당들이 개정을 해준다면 가능한 얘기고 만약에 정당 공천제뿐만 아니고 그러면 무소속 아니면 정당 공천제 두 개밖에 없단 말이죠. 그럼 정당 공천제 사이에 시민 공천 후보를 둘 수 있게끔 법령으로 하나만 올려준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정책에 입안해서 정당이 눈치 보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을 수 있는 틈이 열리지 않는가. 그래서 그 시장을 좀 열어보려고 합니다. 예. 이 좀 겹친 부분이 있죠. 겹친 부분이 있는데 또 다른 분 의견 있습니다. 방금 기회를 하면서 기회를 딴 분 혹시 주게 다른 분 혹시 예 말씀. 김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대의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은 정당 정치입니다. 그 정당이라는 것은 뜻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의견을 갖다가 표출하고 수렴해서 대표적인 기관으로서 활동을 하는 것인데 그 정당 정치를 무시라기보다 없는 상황에서 한다 더 큰 혼란이 야기될 수가 있어요. 누구나 다 자기 주장을 얘기했죠. 그 수렴할 수 있는 기관이 정당인데 우리 지역은 특히 뭐 누구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은 대부분 얘기를 여론을 보면은 뭐 국회의원 의원들하고 후공 역할을 한다 심지어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그런 폐해적인 것을 제도를 통해서 우리 같은 지금 시민 토론을 하는 분들이 어떠한 네트워킹을 형성을 해서 확산을 시켜서 시민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재료를 갖다 우리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분 의견. 예, 의견. 방금 이야기했듯이 정당 공천제하고 실제로 시민들의 참여하고 그 부분은 확실히 해야 됩니다. 이것을 구분을 하지 못하게 되면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정당 공천제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외적인 상황의 정당 공천제지 시민을 위한 사항은 제가 보기에는 정당 공천제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몫을 받고 싶어요. 정당 공천을 지지하는 거죠? 예? 정당 공천 배제하자는 걸 예, 지지하는 예. 거죠?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는 발제가 아니니까 주장만 하셔요. 예. 또 다른 분 없으시면 예, 김미경. 궁금한 거는 아까는 시민공천제 이야기 나왔는데 예전에 한번 계속 나왔던 이야기가 지역정당 건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당 공천제를 아예 없애자 이건 어떤 법적인 문제도 되고 있다면 만약에 여수를 예를 든다면 여수에서 만든 지역정당 여기에서 아까 시민공천제처럼 정말로 여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민공천제하고 지역정당의 문제를 좀 같이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예.
저도 지금 정당에 가입한 적이 없는데 가입하지 않는 이유를 누가 물어보면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수 지역당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일본처럼. 그러면 좋을 텐데 우리는 현재 선거법상 서울을 포함해서 전국의 5군데에 1000명 이상의 그 당원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당을 만드는 것하고 그 시민공천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에 있는 당을 뽑는다 그러면 또 시민사회단체나 시민사회에서 지지하는 세력의 당이 될 수 있어서 또 또나의 밀실이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경선의 문제점을 우리가 지적하는 이유는 경선에서 지역위원장이 눈치를 본다든지 아니면 권리당원들의 표를 산다든지 하는 행위거든요. 그러면 권리당원들은 자기들 의사를 표현해야 되겠지만 마지막에 이번에 시장 선거할 때 그 문제가 대두가 되니까 시장 선거는 어떻게 했습니까? 일반 시민들의 표를 또 올려보냈잖아요. 그럼 시민공천제를 받아들이기 힘들다. 정당 공천을 우리 포기 못하고 그 기득권을 지고 있어야 된다 하더라도 경선의 적절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시민들, 권리당원의 표가 아니라 기초의원들도 시민들의 표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기 전에도 한번 토론이라든지 정책에 관련되어 있는 알림을 해야 되고 지역위원장의 기여도의 점수를 많이 낮춰야 되는 거죠. 예. 이제 충분히 이야기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민공천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토론이 되었다 생각해서 표기를 붙이고자 합니다. 그래도 되겠죠? 네. 정당 공천을 배제하고 기초의회만은 시민공천제로 가자.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신 분 손들어 주십시오. 예, 통과됐습니다. 만족하십니까? 앞으로도 충분히 세부적인 것은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순서는 이 자질 검증 차례인데 그분이 오늘 뭐 강의에 있어갖고 조만 빨리 오신다고 했습니다. 다 마치고 오신다 해서 뒤로 미루고요. 지금부터는 김수님께서 전략공천, 조금 전에 나왔던 그 2인 선거구는 전략공천이 안 되고 4인 선거구는 전략공천이 된다. 그 말씀이 있겠죠? 김수님 발표해 주시죠. 제가 맡은 거는 이제 전략공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6.3 지방선거를 취재를 하면서 한 후보가 예전에 했던 말, 이제 선거는 축제다라는 말을 참 되게 와닿더라고요. 근데 이제 선거 내내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정작 정치인들이 하는 선거 내용은 이제 축제가 아니라 싸움판이라는 거는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 것 같고, 이번 선거 치르면서 좀 피곤하면서도 저한테는 좀 재미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으면서 어제와 오늘이 이제 상반되는 뭐 이슈도 생겨나고 그러다 보니 역시 정치는 생물이다라는 말을 좀 실감케 했고요. 전략공천이라는 게 이제 뭐 저 역시 그 당원, 당규 이런 부분들 잘 모릅니다. 뭐 저는 정치인이 아니고 그냥 기자인데 기자 생활을 뭐 오래 하지 않아서 디테일하게 뭐 들여다보진 않았는데, 이번 기회에 전략공천이 정당이 선거 승리를 위해서 어떤 특정 후보를 직접 선정하는 공천 방식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일반적으로는 뭐 경선을 거치지 않고 당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후보를 내는, 제가 이제 모든 정당의 뭐 그런 규정을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근데 이제 여수 지역에 특히 을 지역, 갑 지역 한 명씩 전략 공천으로 참 논란이 많이 있었죠. 그걸 토대로 더불어민주당 당원 규정을 확인을 했는데 내용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만 간단히 봤어요. 이제 민주당에도 이제 전략공천 제도는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되어야 하는 경우에만 이제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는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은
이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민주당 사이트 들어가면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됐던 답을 각각 한 명씩 을지역위원장 이제 그 권한이라고 해야 되나요? 권한으로 이제 특정 후보에게 이제 전략공천을 줬어요. 아마 여성 전략공천인 걸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 이제 논란이 됐던 이유는 그분이 이제 정치 경험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맞지 않다. 왜 저 사람이 전략공천을 받아야 되는가? 전략공천이라고 하면 최소한 시민들이 그 후보를 봤을 때 이래서 저 사람을 선택했구나. 이 정도는 와닿아야 된다. 그러니까 대한 내용이 네, 왜 이 사람이라는 거는 이제 의문점이 생기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략공천 자체가.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갑 지역도 가장 문제가 컸죠. 굳이 얘기 안 해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제안을 제시를 한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략공천에 대한 사유심사 기준을 공개 의무화해야 된다. 솔직히 이런저런 얘기는 있었어요. 이래서 뭐 저 사람을 선정을 했다. 첫 번째가 이 사람을 전략공천을 한 이유에 대해서 그 기준을 공개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부분과, 그리고 전략공천을 하면서 당원 시민 참여 검증 제도가 좀 도입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략공천의 본래 목적을 제한하는데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냥 당에서 선택했어. 그러니까 그냥 인정을 해. 이거는 너무 이제 강압적인 것 같고, 예, 그럼 됐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그 전략공천에 대한 이야기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략공천 덕분에 우리나라의 그 정치 지도자가 많이 탄생을 했어요. 지금 현재의 방식으로는 당원 1인 1표제 권리당원으로 하면은 젊은이가 신인이 진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공천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발제자의 대안은 그 사전 심사 기준을 공개를 하자. 취지는 좋지만 이런 주장이시고, 그 당원들이 또 참여하자.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불거지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본래 목적을 철저히 하자. 이런 세 가지의 대안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찬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또 다른 분 혹시 자, 다른 분 말씀해 주세요. 오늘 발제자 아니어도 발언할 수 있습니다. 예, 한명선님. 전략공천은 마치 우리 국회의원이나 뭐 지역위원장의 특권인 것처럼 이렇게 내려보내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이번 선거는. 그래서 그 지역위원회 그 정치 참여도 없었던 분이 전략을 받았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발표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전략공천은 국회의원의 특권을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정말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지역민의 정서와 맞는 그런 분들을 추천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발제 내용을 대안을 지지하시네요. 네. 또 다른 의견. 여기 예, 정영빈. 예, 3월 달에 여기 와가지고 아까 좀 말씀하셨듯이 이런 후보는 안 됩니다 했는데, 그분 한 사람이 우리가 그때 14개까지 뽑은 거 3개 한 몽땅 짊어졌는데, 그런 사람이 공천이 전략공천이 됐어요. 그렇죠. 전략공천을 없앴으면 쓰겠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우리 여기 저뭐 시민 강화 포럼이 표결에 붙여서 그 안을 만들었는데 완전히 깡그리 무시를 세계 되게 측정 정당이 했다는 이야기잖아. 저게 뭐냐면 우리
시민감독연구소의 역할이 너무 위축돼 있다. 그렇지. 강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여론을 형성해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토론이 돼야 되는데 우리끼리만 얘기해서 방금 끝났다는 얘기인데 오늘 아따 매거진으로 이제 생각하니까 좀 나아질까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아까 제가 그래서 데이터를 준비해 온 것이고 조금씩 줄어들었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좀 데이터다. 줄어들었어요. 근데 전략공천은 분명히 짚어가야 될 문제였다. 그 말씀이죠? 예. 또 다른 김준영님. 저는 이제 정당에서 청년 아카데미라고 있다고 했어요. 청년 아카데미를 그냥 일회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상시화시켜가지고 1년 정도 청년 아카데미를 이수하는 분들에 한해서 이 정당에서 전략공천자로 지명을 한다. 뭐 이렇다 그러면 기본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까. 무조건적인 전략공천이 아니라 이제 뭔가 정당에서 뭔가 노력을 하는 모습. 청년 아카데미, 정치 아카데미를 만들어가지고 그분들을 키우고 역량 있는 분들을 만드는 모습, 이런 모습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에 대해서 김수님 거칩니다. 방금 그런 거는 좋다고 합니다. 그냥 그때 당시에 필요해서 그냥 알아서 뭐 선택해서 내려 꽂는 것보다는 미리 준비해서 시민들도 그걸 지켜보고 아, 저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구나라는 걸 인식할 수 있는 과정이 있다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준영님은 전략공천이 있어야 된다는 주장이잖아요.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예. 방법론적인. 근데 정영대님은 폐지하자. 전략공천 아예 없애자. 이 주장이시죠? 또 다른 분들. 짧게 저도 한 말씀. 예, 권석환. 사실 이제 26명 시의원 중에 3명의 비례대표가 있습니다. 비례대표는 어찌됐든 여성, 청년, 기여도에 따라서 이게 3명을 선발하기 때문에 사실은 전략 공천의 성격이 강하죠. 근데 지역구에 또 전략 공천을 한다는 것은 사실 복수거든요. 누군가를 특정 사람, 이번에 사실 이제 아까 갑은 한 명이라는데 갑은 결혼도 2명이 됐죠. 근데 갑에 1명, 의뢰 1명도 청년이자 여성도 포함이 됐지만은 중복된 성격이었거든요, 분명히. 근데 왜 이 전략공천을 비례대표를 하고 또 청년을 또 지역구의 전략공천으로 하는 방식이 과연 이게 어떤 선택에 맞냐? 이런 또 충분히 아까 나왔던 의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전략공천을 통해서 시민을 받아들이는 것이 비례대표가 있는데 굳이 이중으로 그렇죠. 할 필요가 있냐. 그러니까는 아예 없애버리자. 그 주장이시죠? 자, 그러면 판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또 새로운 의견이 있습니까? 아니요. 만약에 전략공천을 배제하든 전략공천을 하든지 그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아니 왜 내가 다음에 이제 이게 결정된 걸 가지고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토론회를 할 때 하고 지금은 그 전체적인 의미에서의 결정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논의를 한번 더 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전략공천을 폐지하자는 것하고 찬성하는 것하고 먼저 결정하겠습니다. 전략공천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예. 그러면 전략공천은 폐지되어야 된다는 것도 표결에 붙여보겠습니다. 전략공천을 폐지하자. 손 내주십시오. 그래서 전략공천은 폐지하자는 것은 결국에는 권석환, 김준영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아카데미를 통해서 또는 비례대표를 통해서 전략공천을 하면 된다. 이것으로 결정이 되겠습니까? 예. 그거 안 돼요. 아니 이제 전략공천의 긍정적인 의미는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자는. 지금 지방선거만 얘기하시는 거죠? 네, 지방선거 우리 시의원들. 그 전략 공천 자체를 털을 달고 그에 대한 뜻을 달게 되게 되면
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인이 아니냐는 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자, 그러면 전략공천이라는 용어 자체를 없애자. 네. 그런 뜻입니까? 예. 예, 그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에서는 전략공천 자체를 없애버리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내용적으로 가서 그거 신인을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박미경님, 같이 좀 도움이 됩니까? 아니 제가 전략공천은 저는 있어야 된다는 취지고 제가 이번에 신인으로 그리고 정당 활동을 하지 않고 실은 이제 출마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말들도 있고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신인들이 정치를 참여하기는 너무나 힘듭니다. 그리고 뭐 전략공천이라든가 비례대표라든가 비례대표하고 전략공천은 약간 성질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당에서 봤을 때는. 비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의 지역활동위원회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오랫동안 같이 했던 사람들이 비례대표로 출마를 하는 걸로 거의 이렇게 뭐 자리를 잡았다고 보면은 전략공천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정치 신인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리고 어떤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분이 경력이 없고 지역위원회 활동을 안 해서가 아니라 그분은 제가 알기로는 이해관계에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전략공천에 만성이 좀 있었다. 왜냐면 이번에 그 권리당원 유출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것들을 안에서 지역위원회 안에서 만지고 또 그리고 관리를 했던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 저는 그런 취지로 보고 있었고 전략공천의 원래 취지는 신인이고 정치를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자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것을 저는 전략공천이라고 알고 저도 뭐 전략공천 받기 위해서 출마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배제가 되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저는 전략공천은 어떻게 보면 신인이라든가 우리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 하지만 정당 활동을 조금 하지 않았던 분들이 추천을 받거나 아니면 다른 추천 경로 아까 김수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정리가 되어진다면은 좋은 인재들이 뭐랄까 정치적으로 나갈 수 있는 좋은 기반에 되지 않을까. 참고 사항으로 정리가 되어집니다. 네네네. 근데 우리는 이제 의결이 됐기 때문에 이제 기회를 드린 겁니다. 네. 예. 다음에는 좀 늦게 오셨습니다. 순서상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흐름이 어쩔 수 없이 순서가 바뀌어졌습니다. 김양곤님께서 자질 검증에 대해서 발제를 해주시는데요. 3분 지키셔야 됩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게 우리 이번에 나타난 육상 지방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렇게 이런 부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어떤 그 나타난 현상학적 관점에서 우리가 간단히 한번 짚어보고 그 실천적 대안을 한번 제시해보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당선 가능성만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지역 경선 탈락자의 어떤 기치오는 단수 전략 공천 문제 또 경쟁 없는 표 당선으로 인해서 민주가 왜곡되는 그런 문제점들 그다음에 기득권 정치인의 반복적인 출마자의 정말 중심을 얻는 지역 사랑과 발전 비전에 대한 부재가 좀 나타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떤 집단 지성의 작동 중심적 실천 대안을 제시해 보겠다는 내용도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수시는 사실 이제 도농 복합적인 그 다축 구조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또 여기에서 어떤 그 서로 역부가 상당히 그 파편적으로 그냥 충돌되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그 자질 검증 시스템의 그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대안으로 한번 생각해 봤던 부분들이 첫 번째는 시민 어떤 공천 그 신뢰받을 수 있는 어떤 시민 우리 감독연구소나 시민협의라든가 이런 신뢰받을 수 있는 지역단체가 구성돼야 되고 이런 단체들에 의해서 사실 그 시민 후보가 추대되는 그런
방안도 이렇게 검토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계나 법적의 시민 대리인을 참여한 범시민 기구가 주된 주체가 된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특정은 뭐 작품 기준을 보면은 도덕성, 기본적인 것을 정보를 이렇게 공익적으로 검증을 하고요. 또 검증 결과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고 공개를 하고 그래서 유권자의 알 권리를 충분하게 신뢰 있게 이렇게 오픈해서 보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대안 두 번째로는 지역의 어떤 그 집단 지성, 그러니까 보편적인 상식적인 생각들이 통용되는 그런 그 기반들을 좀 많이 넓혀가지고 쌍방향적인, 양방향적인 그런 인터랙티브만의 그런 그 수렴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오픈형 정치 플랫폼을 구축해 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대안으로 두 번째로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 대안으로는 아까 누구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신인 정치 달성을 위한 사회적 합의에 의한 정치 아카데미를 정리화시켜가지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많은 시민단체들이 참여해가지고 이런 아카데미 정리화를 강사들도 누가 어떤 당에 지정된 사람만이 강사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시민단체들도 강사를 해서 입증하는 이런 대안을 세 가지 대안을 이렇게 제시를 해봤습니다. 네. 교육감 선거가 지금 정당이 없다 보니까 교육감 선거에서 그 진보 진영이든 민주 진영이든 단일 후보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 선거에 나와가지고 그분들이 단일 후보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당락에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데 시민들이 추천돼가지고 그 추천된 시민들이 단일 후보를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찬반 토론을 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의견 주십시오. 말씀하셨듯이 정치 아카데미라는 얘기가 여러 번 나왔었거든요. 제가 처음 경제 경력 이런 것을 왜 따졌냐 우리가 했기 때문에 따졌고 정치를 하겠다는 분들은 그런 준비부터 하고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애초부터 그래야 이런 문제성 있는 것이 없는데 교수님 말씀대로 그런 플랫폼을 우리가 틈새 정당의 형태로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 사회당, 공화당, 프랑스만 해도 양대 정당이 있는데 지금 대통령은 앙마르시라고 하는 자기 혼자 만들어낸 정당이에요. 근데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럼 여기는 창진당 이런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어찌됐든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우리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정당은 많을수록 저는 좋다고 봐요. 그래서 그 중에 또 좋은 사람들이 경합을 해서 또 추대를 하고 특정 정당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략 공천이 이런 얘기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니까 이 시대부터는 좀 우리가 청소년들부터 배울 수 있는 그런 정치 문화를 우리가 남겨주자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찬성합니다. 저는 이제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여러 가지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역의 그 특성이 있잖아요. 역사 문화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다른 분야에서는 잘 아시지만 이런 분야에서도 정말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이런 부분들을 많이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아카데미를 통해서 그런 지식 전달도 받고 이렇게 그 정보 전달도 전달해 드리는 그런 과정이 하나의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낡은 것은 가고 있는데 새로운 것은 없지 않은 이런 식의 상황이니까 시민단체도 사실 유경은 아니고 이렇게 되고 있고 고령화되고 가고 있고 지금 어떤 생존의 어떤 종착점 이런 측면들이 많고 시민단체라고 해서 반드시 옳은 것도 아니고 일단 정부 지원 사업체이고 대부분이 이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그거를 시민단체를 넘어서는 새로운 조직된 국민 권력을 조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추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돈이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거를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아까 표본 추출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엄청난 수기와 검증과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정말 새로운 시민 권력들을 조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한 분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김민규님. 저는 이제 자질 검증을 하자 말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저도 여수에 살면서 느낀 거는 저희가 선거 때만 되면 중립을 지킨다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중립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만약 A가 정확하게 이쪽이 맞다라고 한다면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가 대부분이 우리는 중립을 지켜야 해 하다 보니까 움직임이 없는 거죠. 그리고 항상 결과에 대해서만 저희가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저희가 여수를 바꾸고 어떤 새로운 여수를 만든다고 할 때 제 생각에는 누군가가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저희가 뭔가를 만들고 뭔가를 실행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정당은 끊임없이 발전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교육 아카데미 이야기했는데요. 저희 남편을 예로 든다면 4년 동안 계속 교육을 받아요. 만약 그 교육을 받지 않으면 교육 점수가 다 마이너스가 되거나 검증에서 다 탈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민사회가 어떤 여수를 바꾼다라고 한다라면 이제는 그냥 앉아서 이제 평가하고 반성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뛰어넘어야지만이 저희가 원하는 것을 좀 만들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좀 중립이라는 단어를 좀 고민을 해보고 어떤 좀 용기 있는 행동들이 필요할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주 뼈아픈 이야기입니다. 저부터 반성해야 될 건데 우리 한국 사회, 특히 여수에서는 어느 특정이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면 배제시키는 따돌림 비슷하게 가버립니다. 그래서 여수에는 다른 지역에 다 있는 COP 33을 유치한다고 저 난리를 치는데 무슨 당이 없습니까? 녹색당? 녹색당이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환경 문제를 이야기한다는 건 어렵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정치 행동을 해보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표결을 붙이겠습니다. 지역단체가 시민 후보를 이게 교육감처럼 시민 후보를 추대하자.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신 분 손 들어주십시오. 말이 달라지고 먼저 끝났어. 신고 온천장은 완전 다른 차원인 거고요. 네. 일단은 자질 검증이 되어지는 이유가 그 플랫폼도 강화하고 시민 후보로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자질 검증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과거부터 시민 후보는 있었으나 시민 후보는 추천만 해갖고 시민 후보인데 그 시민단체나 집단지석으로 검증을 하자는 것이죠. 그런 후보를 결정하자. 영향력 있는 시민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바탕에서 그런 플랫폼이 되게 가지고 있는 플랫폼. 그건 이제 두 번째 이야기. 네, 이 중요하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고 첫 번째 것은 지역의 단체나 이런 데서 시민 후보를 만들자. 정당에만 맡기지 말고 또 김미경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하게 정치적 입장을 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대한정당입니다. 대한정당을 만들자. 예. 됐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손 들어주십시오. 열네. 그러면 통과됐습니다. 그전 잠깐 양해 말씀드려. 네. 사실 제가 지금 12시 반까지 예정을 하고 그 예정이 지금 뒤에 있는데요. 지금 이런 순서대로 하면 제가 사실 오늘 정의혁신당 오후에 강주에서 워크숍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12시 반까지 제가 하고 가려고 하는데 지금 5분. 양해를 해주시면 예, 좀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바꿔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아니 그 박준호님 하고 예. 박준호님 하고. 예. 그래서 두 번째는 집단 지성 양방향의 정책 플랫폼 같은
이런 것을 상시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자. 이런 구체적인 대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아카데미, 청년 아카데미, 정치 아카데미를 지역에서 정례화시켜서 신인을 발굴하자.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 네, 통과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됐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곽준호님께서 권리당원 투표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십시오. 발제를 해주십시오. 일단은 이제 권리당원에 대한 정의를 먼저 한번 내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각 정당별로는 다르지만 이제 매달 일정 정도의 금액을 당비를 납부하면서 정당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을 소위 권리당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 권리당원 입장 기준일을 입당 기준일을 6개월 전에 입당해서 6회 이상 월 1,000원을 납부하는 당원을 권리당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국민의당은 이를 책임당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똑같이 1,000원 이상의 당비를 내는 사람, 그리고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 이 자리에도 계시지만 올 2,000원에서 5,000원을 내시는 분들은 참여당원, 그리고 5,000원 이상의 납부를 하시는 분들은 주권당원이라고 해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주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보당이나 이런 분들은 진성당원이라고 부르면서 월 10,000원 이상, 그리고 후원당원으로 해가지고 5,000원, 이런 식으로 이제 당이 이렇게 있는, 이제 원내정당으로만 이야기한 겁니다. 이렇게 있는 과정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소에서 이번에 불거진 것은 이제 다들 아시는 내용들이라 놔두겠지만, 이게 실제 비단 이번 사건에서만 벌어진 것이 아니라 지난 2018년도 7대 지방선거에서도 요소에서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똑같은 사건이 요소 더불어민주당 갑지역구에서 권리당원 명부가 유출이 되면서 당시 경쟁당으로 있었던 민주평화당에서 후보자 사퇴 요구와 함께 더불어서 논평이 발표하고 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었고, 같은 시기에 영암 지역에서도 권리당원 명부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금전이 오갔었던 정황이 다 드러났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들이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는 데 과정에 있어서도 모든 시민들이 같이 함께 촛불 집회를 하고 서울로 가고 막 이랬어서, 이런 과정에서도 요수 지역에서 저쪽 흥국체육관 앞에서 을지역구가 천막농성, 여기서 로타리에서 갑지역구가 천막농성, 이렇게 갑지역구, 을지역구 분들이 했었지만 그 안에서 이분들이 뭘 했냐면 권리당원 명부밖에 바빴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명부를 몇 명을 받아야지만 이번에 공천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막 했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자기가 권리당원을 많이 받아야지만 이 지분이 얻어지고, 그 지분이 얻어지는 순간 내가 공천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졌었는데, 이게 수차례 이렇게 이루어졌었던 것들이 금전이 오가게 되고 입김작용이 됐다라는 것은 명부 유출은 특정 인물한테 전달이 되고 이것이 선거 활용으로 활용이 된다는 이러한 연결고리가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그것 때문에 계속 위법을 넘어가지고 선거 질서를 갖다가 조직적으로 훼손시키는 대안을 중대한 이제 범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갖다가 본다면 제가 제시하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 정당이라면 당원 권리당원 확보는 바람직한 방향이겠지만
그 부작용에 대해서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당 상태의 여신보다도 즉 큰 소수의 세력보다도 당 강경파에 이렇게 끌릴 수 있는 당권을 더 많이 갖고 있냐라는 내용이 휘둘리는 것보다도 이 더군다나 여수 같은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26만 여수 시민 중에 당비를 내고 있는 사람은 3만여 명이 불과해요. 근데 이 3만여 명이 불과한 사람들이 여수의 미래를 갖다가 책임질 수 있다? 절대 저는 반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여기에서 외형적인 것을 갖다가 좀 남기는 이런 것들보다도 시민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후보자 영역을 넓혀주는 것도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권리당원에 대한 이 폐지는 시민들이 더 참여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권리당원제를 폐지하고 권리당원을 폐지는 해줘야죠. 제 당 살림을 해야 되니까. 예. 자, 잘 들으셨죠? 거기에 대해서 의견 주십시오. 찬반 의견. 예. 우리 모두가 다 알다시피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권리당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후보자라든가 그 선거를 나오고 온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모아갖고 온 것이지 직접 민주당의 이념이나 가치를 이해하고 당원에 가입한 나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이것은 민의가 왜곡된 거고 전혀 의미가 없는 그런 부분인데 방금 발표자처럼 권리당원에서 후보를 선출하고 우리를 기표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성설이다. 이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폐지되거나 없어지는 게 맞겠다는 겁니다. 또 다른 분들. 후보정당은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비도 일단 만 원이기도 하고 권리당원은 이제 어떤 정당에 속하든지 신당에 속하든지 저는 회비 안 내는 사람인데 제일 싫어하는데 그만큼 자기 그 마음만큼 이제 그 당비를 내는 건데 소수정당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권리당원이고 그냥 회원에 가입만 하는 거하고 구별해서 권리당원 민주당은 아니고 권리당원을 보고죠. 아마 여기 나중에 저 시의원님도 들어가보시지만 지금 민주당 하는 꼴을 그대로 보면은 시의원들이 한 70대 80대까지 자기가 다니면서 받아요. 그러면 1,000원 있어도 못한 없어도 우리가 하니까 내는데 뭐 그걸 없앨 수는 없잖아요. 대임 유지, 정당 유지되는 기본이니까. 여수시에서 그 권리당원 때문에 그게 휘둘린다는 것은 여수 정치 낙후된 것 그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그 권리당원을 이번에 여수시장 선거에서 나왔듯이 권리당원이 몇 퍼센트였습니까? 20%로 줄였어요. 그리고 여론조사를 80%를 했어요. 그래서 그 권리당원을 100%로 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당원의 비중을 줄이자. 그런 뜻입니까? 네. 그러면 되겠네요. 그 줄여야지, 줄여. 그래, 권리당원의 비중을 줄여라. 권리당원의 의사표현의 비중을 줄이고 기초의원에서 더 줄이고 10% 더 줄이든지. 오히려 그런데요. 시민 선택권 확대해야 된다. 그거 요구 아닙니까? 아니 이제 이 권리당원 투표제만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권리당원 투표를 없애는 것은 아니고 반영 비율을 낮추자. 최대한으로 맞춰야죠. 네, 낮추자는 것으로 여기에 대해서 낮추자는 걸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예, 1%. 예, 감사합니다. 권리당원을 투표를 낮추자, 반영 비율을 낮추자 이렇게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순서를 바꾸듯이 우리 그 권석환 당선인이 번호 배정 이번에 이번 선거에서 111 줄투표 이런 현상이 컸다. 그래서 1가를 받은 사람은 무조건 한 명도 떨어진 사람이 없어요.
1R을 받은 사람이 떨어지거나 1다를 받은 사람이 떨어지거나 이랬거든요. 라도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번호 문제를 어떤 문제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권석환님 발표해 주십시오. 대전 점에서 양해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후보자 번호 개정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실 시의원 후보 번호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많은 유권자분들이 후보의 이름보다 번호를 보고 찍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선거 지금 공직선거법상 정당 소속 후보자의 경우 국회 의석수와 정당 순서에 따라 번호를 부여하고요. 또 무소속 후보는 추첨으로 번호를 부여를 받습니다. 사실 이러한 방식은 법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지만 실제 유권자 선택에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이런 지적이 계속되고 있고요.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 기초의원 선거는 한 선거구에서 2인에서 4인까지 선출되는 방식인데요. 1번이라는 이 부분으로 많이 찍기 때문에 어떤 유권자의 정책과 능력 이것보다는 어떤 번호와 정당을 보고 찍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여수의 경우도 이번에 보면 일에 가는 무조건 다 됐었죠. 일에 나도 사실 다 됩니다. 특이한 경우로 이번에 변화의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안 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지역구가 쪼개지면서 9개에서 10개 선거구로 시의원 지역구가 쪼개졌는데 1개 지역구가 무투표로 당선이 되고 9개 선거구 중에 봤더니 40% 이상이 5곳, 그 다음에 35% 이상이 1가의 경우입니다. 득표율로 35%가 3곳, 유일하게 30% 이하가 한 곳이었습니다. 대략적으로 수치상으로 보더라도 최고 득표를 한 곳이 마선거구죠. 제가 일단 47.28%. 그 다음 제일 낮게 이 가가 받은 표가 차기구, 차선거구 26.49. 대략 한 보면 한 20% 차이 나거든요.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20%가 정확한 데이터는 추측입니다. 20%는 일 가는 무조건 먹고 간다. 그리고 나머지는 개인의 역량이다. 저도 이렇게 평가를, 저는 제가 받은 거는 18.65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따져보면 아직도 어떤 후보의 자질과 역량보다는 번호에 대한, 정당에 대한 그 투표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시장 선거도 마찬가지 특정 후보가 여론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결과로 나왔을 때는 그 표밖에 안 나온 거는 이렇게밖에 추측할 수 없다. 제 개인적인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거는 어떤 지역을 위해 진짜로 일할 능력이 있고 비전이 있는 후보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그에 대한 어떤 기초 후보 번호 추천제, 정당의 번호를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룰이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3번도 생소하더라고요. 2번은 아예 거론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번 투표지에서도 2번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 다음에 찍는 게 2번이고 안 찍은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이것도 하나의 문제점이 대두가 됐었는데,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정당 후보 추천제 확대하고요. 정당 번호보다 후보의 어떤 정보 중심의 선거로 홍보를 더 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아까 계속 거론되어 있지만은 유권자의 어떤 정책을 검증할 수 있는 이런 좀 시스템의 강화를 좀 더 해야 된다는 게 제도 개선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뭐 이거에 대한 설명은 지금 교육감 선거는 번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최소한도 15%는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양쪽에 막강한 후보가 나온 통에 강수경 후보가 10%도 넘지를 못했는데 과거에는 어느 후보든 15%를 받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면 우리가 그 번호를 아예 추첨을 해보자. 정당 번호를 하지 말고 번호 추첨을 하면 그 사람을 기억하고 가도록 만들자. 어떻게 보면 그 지식 수준이, 의식 수준이 이렇게 높은데도 아직까지도 작대기 몇 개의 시절하고 똑같이 가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건 찬반 토론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자,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표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호 정당 번호를 없애고 번호 추첨제로 가자. 찬성하시면 손 들어주십시오. 예, 통과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이 비례대표 문제라 아까 이야기들 하셨는데 우리 하명서 원래 이름은 하혜순이 이름을 바꿔가지고 하명서 혹시나 비례대표에 또 될 줄 알고 이름을 바꿨는데 번번이 실패하신 분이라 하실 말씀이 많은데 3분으로만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앞서 말씀하신 분들의 그 내용들이 보니까 거의 중복된 부분이 많다고 그래서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를 돌아보면서 우리 여수 시민들이 지방선거 과정 결과를 두고 많은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기초비례대표를 두고도 있었는데요. 비례대표 본래 취지가 그 지역구 선거에서 소외되기 쉬운 여성, 청년, 장애인, 시민단체,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이제 전문가들의 그 목소리를 제도권에 반영하기 위해서 마련된 장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게 아니었죠. 저를 보고도 제가 자신을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줄서기가 아닌 스스로 열심히 해보겠다고,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해보겠다고 했는데 이거 줄을 잘못 서서 제가 그런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선정 결과는 1차 상공연 투표라는 그 폐쇄적인 구도 그쪽 속에서 이루어지고 2차로는 저희 이제 권리당원 AR, 이제 이번에는 권리당원 ARS 투표가 도입되면서 개선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과는 똑같이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의 그 작용이 있었다. 예.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대안만 네, 대안은 이제는 바꿔야 된다. 지금 시민들의 생각과 의식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시민 추천제로 가자. 비례대표는 지역을 위해서 일해야 될 사람들이고 그래서 전문가. 아까 소외. 자, 이거 이제 토론도 표결도 필요 없었죠. 아까 우리들이 의견들이 모아진 것이 시민 추천제를 하게 되어지면 자동으로 해결되죠. 예, 그래서 시민 추천제를 통해서 비례대표 후보를 선정하자. 여기에 대해 다 찬성하시면 손 들어주세요. 예, 통과됐습니다. 예정 시간보다 지금 바쁩니다. 바빠. 죄송합니다. 다음에 정병진 목사님께서 선거 운동 방식 지금 춤추고 노래하고 유권자도 없는 데서 유세차 움직이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선거 운동을 직접 안 해봐가지고 그냥 평범한 시민의 눈으로 지금 해보았습니다. 지금 주요 문제점만 문제점 먼저 이야기할게요. 명함과 공건물이 과다 제작이 돼서 자원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공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현수막이 선거철에는 너무 난립하고 있는, 그래서 도시 미관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세 번째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유세 차량 확성기로 인한 소음 피해, 과도한 이제 선거 비용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유세 차량 하나 준비하는데 500만 원 가지고 선거운동 하셨다면 유세 차량을 준비는 하셨는데 아무튼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고 있고, 또 거리 인사와 이제 그 선거 운동원 동원해가지고 막 그렇게 춤추고 그래요. 이거는 또 안전 문제랄지, 이거 뭔가 정책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얼굴 알리기를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문자, SNS 홍보 같은 경우도 과도하게 발송을 함으로써 시민들이 그냥 너무 짜증을 내고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개선 방향으로는
정책 중심의 그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서 지난번에도 여기서 이제 그 시장 후보들 토론회를 했는데 그런 토론회가 자주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 토론회를 그럼 어떻게 하냐? 시의원들은 토론회 자체가 없잖아요. 아예.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후보자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선관위나 지역 언론 또는 시민 유튜브를 활용한 온라인 토론 활성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후보별 공약과 정책 비교 기회를 그래서 확대해야 된다. 두 번째로 디지털 선거 정보 강화인데요. 선관위 홈페이지나 모바일을 통한 후보자 정보 제공을 확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상태로 막 공고물, 명함 이런 걸로 후보자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인터넷이 발달한 그 환경에서 그런 인터넷만 들어가 보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고 이런 걸 정보를 좀 제공하는 그런 일들을 선관위가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QR코드를 활용한 간편한 정보 제공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유세차량과 확성기의 사용은 단계적으로 축소를 해야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현수막은 반드시 지정된 배시대 중심으로 설치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자 SNS 홍보 같은 경우도 좀 선관위에서 문자를 이렇게 보내든지 그렇게 해서 후보자 정보를 제공해주는 공식적인 채널이 필요하지 않는가. 후보자 개인이 보내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막 발송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아예 좀 원천 차단하고 공식적으로 그냥 발송해주는 몇 차례 그런 형태로 변경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하나하나가 지금 받아들일만 하죠. 토론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죠. 네. 그래서 토론을 생략하고 일괄 채택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박수 한번 치죠. 다음 순서는 김영환님의 홍보 한계인데 지금의 홍보 방식 우리 목사님하고 겹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공보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목사님 발표한 거고 거의 동일한 주제를 했으면 맞을 것 같은데 주체측에서 주제를 너무 세분화시킨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발전해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한 일주일 동안 식사하면 주변에 사람들 물어봤습니다. 야, 선거 공보물을 읽은 적이 없다니까. 오면 거의 저부터도 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을 피우고 나서 거의 이제 선관위에서 제8회 조사연구하고 가면 19번 선거 공보물을 보지 않거나 그냥 대충 보고하는 많은데, 그래서 맨날 우리 아버지 시대였던 선거 운동 방식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게 하는 방법이 과연 이 AI 시대에 옳은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문제고, 특히 19살 때 이제 선거를 하는 청소년들은 그런 거에 대한 정말 관심을 가지고 볼까? 전혀 안 보겠다라는 생각인데,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문제는 AI 시대, 디지털 시대인데 QR코드가 이런 거에서 청소년용 공약이라든지 또 주부들이 필요한 공약이라든지 오히려 관련된 그런 또 이해 당사자들이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죠. 이건 선관위에서도 물론 SNS 활동을 통해서 그런 것을 제한적으로 하고 있지만, 완전 AI 시대, 디지털 시대에 가까우면 우리 청소년들이 이제 선거 인력으로 계속 편입되고 있는데, 물론 어르신 세대에서는 여전히 이제 종일에 대한 공부물이 어느 정도까지는 유효하겠지만 우리가 어른이 될 때는 이제 그것도 필요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 방법은 앞에 목사님 말씀대로 디지털 시켜서 자기에게 맞춤형 공약을 받아볼 수 있도록, 우리나라같이 정보가 발달되고 우리 개인이 휴대폰 전화번호를 정부 당국에서 다 가지고 있는 사회에서 충분히 그런 것들은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더 이상 그래서 이 선거 홍보물을 인쇄하는데 거의 한 3년도 빠른 전작을 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낭비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선거 방식을 아울러서
홍보 방식도 후보들도 또 법에도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되는 방향으로 디지털화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그 선거 당사자들의 맞춤형 공약을 QR코드나 이런 걸 바라보고 받아보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좀 하면 좋지 않겠나라는 거예요. 예. 선관위를 개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지금이 이랬을 때 우리 여수 지역에서 그런 안을 먼저 제시하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영환이 디지털 시대에 맞는 선거 홍보를 하자 이 말씀인데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네. 근데 거기에 대한 경험을 근데 거기 문제점이 있는 게요. 예. 제 나이도 70이 넘었으니까 저 문자 오고 홍보 뭐 QR코드가 찾아보면 잘 안 합니다. 그 고령화가 됐기 때문에 홍보물을 보내줘야 맞지. 문자로 오면은 모임한다 하면은 그 문자를 꼬박꼬박 안 빼놓고 다 봐요. 하지만 저 권석한 의원이 저희 동네 시의원인데 문자 온 건 한 번도 안 보고 유세형이 한번 가보고 그랬는데 그걸로 땡치는 것이지 문자 보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60대부터 좀 세대를 나눠서 그렇습니다만 인터넷 환경에 좀 익숙하지 않은 60대 이상은 공공으로 보내주고 나머지는 충분히 아니 제가 절충 하나 내자면 지금 저는 뭔 생각이냐면 투표도 지금 투표할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 절반 이상인데 그 사람들한테 홍보하는 것이 여론조사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나 다른 나라처럼 투표 등록제로 바꿔줘야 된다. 나 투표할라요. 이 사람들